그런 장점을 가지면서도 가공성이 없는 취약한 성질 때문에 10% 이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주석. 우리 민족은 그 주석을 22%까지 끌어올렸다. 독특한 방자만의 합금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. 그렇다면 더 올려 쓸 수는 없는 것인가? 이번에는 주석을 30%까지 끌어올려 보기로 했다. 2kg 되죠? 비율을 올려 동일한 방법대로 쇳덩어리를 만들어냈다. 어차피 현대공학에서 어렵다고 한 비율을 성공시키고 있는 방자 기술이라면 더 올려 쓸 수도 있는 문제였다. 망치질이 시작됐다. 그러나 역시 실패하고 만다. 열이 식기도 전에 판은 깨져나갔다. 결국 22%는 인간의 기술로 주석의 양을 올릴 수 있는 최대치였던 셈이다. 요거 보세요. 요거 저 몇 번 닳아서 때려도 하나 터질 데가 없잖아요. 근데 물론 속하고 동하고 합금이 맞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여기 다른 쇠, 그 다른 쇠가 들어가도 터져요. 못 써요. 그 반드시 속하고 동하고 일정한 그 비율에 합금해서 해야 그릇을 맹을 수 있지. 방자 쇠는 금속학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조직을 보이고 있다. 초기엔 연한 조직인 알파상과 강한 조직인 베타상이 뚜렷이 구분되지만 재련을 거듭하면서 두 조직은 섞여가기 시작한다. 쇠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인장 강도와 경도 역시 점점 올라감을 알 수 있다. 쇠의 성격을 변형시켜버리는 놀라운 합금술이다. 그 터득된 경험을 지금 현대 금속학적으로 유추를 해보니까 정말 그 특허를 낼 수 있는, 세계적인 특허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조성들이 또 비밀이, 기술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원소 개념도 모르던 시대에 현대 과학의 기술로도 풀지 못한 합금을 성공시켰다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2%에서 멈췄던 합금. 그것은 생명을 돕는, 생명을 낳는 생명의 연금술이었다. 명나라 사신이었던 동월이 쓴 조선부를 보면 우리나라의 청동이 일반적으로 쓰였으며 고려동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까지 수출됐음을 알 수 있다. 고려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다. 이규경의 저서에서는 합금 비율까지 거론하고 있다. 현재 이봉주가 전승해오고 있는 방자 합금 비율과 일치하는 숫자다. 특이한 것은 아마 그 유래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합금 비율을 22%한 그런 유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더 재밌는 사실은 저희가 주석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합금을 한 다음에 중국에 역수출했다는 것입니다.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방자로 식기를 만들어 쓴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. 같은 문화권인 중국에서도 방자로 식기를 만든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. 중국은 이제 주로 생활용품이 자기를 이루고 있고요. 일본은 이제 그 나무 제품이 상당히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일본에 비해서 독특하게 유기 제품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했거든요. 그런데 고대 문화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금속 그릇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가 됐었습니다. 금속 그릇을 선호했던 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다. 그런데 최근 들어 아주 특이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.
로마 제국의 멸망 이유가 납 중독 때문이었다는 것이다. 실제로 그들은 납을 섞어 실용기를 만들어 썼다. 납을 넣으면 합금이 쉬워진다. 중금속인 납을 넣는 것이 그들의 합금 수준이었다.